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양가로 3번에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 요건이죠. 일단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뭐냐면요, 강박, 해악을 고지했어요. 그랬더니요, 그 강박으로 인해서 공포심을 느끼고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가 되죠?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되는 거죠. 일단 요건을 검토해 보면은 첫 번째 이 강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원래 이제 말뜻은 해악을 고지한다, 그죠? 해야 악을 고지한다 이런 말인데 머리 잘 안 들어오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협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법에 따라 다른 건데 우리 민법에서는 강박이라고 하고요, 형법에서는 협박으로 하고요,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협박을 했더니 공포심을 느끼고 그 공포심에 기해서 일정한 의사를 표시하면 이게 뭐죠?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되는 거죠. 요건입니다. 강박이 존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강박이 꼭 적극적인 행위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침묵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때려 죽이겠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때려 죽일 듯이 쳐다보는 것도 더 무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침묵만으로도 강박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모든 강박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냐? 아니죠. 위법해야 됩니다. 물론 이 위법도 사기와 마찬가지로 비난 가능성의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난할 존재여야 위법한 것이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는데, 일단 우리 판례는 이 강박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둘로 나눠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째,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다면 그것이 정당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위법한 강박으로 이해합니다. 반대로 행위나 수단이 정당하더라도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위법한 강박으로 이해합니다. 뭔 소리냐? 이런 얘기죠.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 1억을 받는 것은 물론 뭐죠? 정당한 이익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갑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 갚으면 때려 죽이겠다, 살해를 협박해가지고 돈을 받아낸 것이라면 뭐가 부당하기 때문에, 행위나 수단이 부당하기 때문에 위법한 뭐가 되죠? 강박이 된다, 이런 취지인 거죠. 두 번째, 행위와 수단이 정당하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누가 자기를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소, 고발은 국가로부터 구제를 받겠다는 것이니까 그 자체는 부당한 것은 아니고 뭐죠? 정당한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을이 갑에게 고소하겠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빌려준 1억 원을 돌려받았다면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다만 부정한 이익, 1억 플러스 알파에서 돈을 더 뜯어냈다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었다면 이것도 뭐가 되는 거죠? 위법한 강박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고의여야 됩니다. 따라서 과실로 상대방에게 무섭게 한 경우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고요, 요 고의가 어떤 고의여야 되냐면 이중의 고의, 2단의 고의여야 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강박을 해서 공포심을 일으키겠다는 1단계의 고의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그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일정한 의사표시를 받겠다라는 뭐가요?
2단계 고의가 있어야 비로소 먼저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가 되고요. 네 번째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사기와 마찬가지로 굳이 객관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관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정도일 필요는 없다는 거죠. 특정된 의사표시자 입장에서 공포심을 느낄 만한 정도라면 그것만으로도 뭐죠? 충분하다는 거죠. 우리 판례 중에 어떤 판례가 있냐면 벼락 맞아 뒤지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벼락 맞아 뒤지라 그러면 공포심을 느낄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실제로 벼락 맞을까봐 무서워서 외출도 못했고요. 또 벼락 안 맞기 위해서 뭐까지 했냐면 굿까지 했거든요. 그럼 이분은 결국 뭐예요? 주관적으로 뭐가 있는 거죠?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인데 요 강박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요. 의사 결정의 자유가 만약에 완전 박탈된 상태라고 평가된다면 그때는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 몽둥이를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그러면 저는 무섭긴 하지만 공포심을 느끼지만 갈등하겠죠. 몸으로 때울까 돈을 줄까 고민하다가 3만 원을 줬다면 그것은 뭐예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인 거죠. 근데 만약 그 사람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몽둥이가 아니라 사심이라면 그때는 고민이 안 되는 거죠. 사시미가 목에 들어왔는데 칼이 목에 들어와 있는데 3만 원 줄까 안 줄까 고민하는 놈은 뭐죠? 또라이인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때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3만 원을 주겠다고 한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마치 의사무능력자와 같은 거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취소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가 돼요?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3번 해가지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 효과가 나오는데 일단 1번 상대방이 사기 강박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왜냐하면 요 상대방 을이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또는 강박을 쳤어요. 그러면 당연히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 있겠죠. 요건 여름이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해가지고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있는 경우죠. 자, 이런 얘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왜 을과 매매 계약을 했냐면 엉뚱한 병이 갑에게 사기 또는 강박을 하는 바람에 매매 계약을 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갑이 만약에 병이 자신에게 사기 강박을 쳤다는 이유로 취소한다면 엉뚱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은 을 상대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민법은 이때는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가 없을 때 상대방이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뭐 할 수 있죠?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상대방이 아닌 누가요?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으면 언제 취소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3자에 대한 관계인데 간단합니다.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한다는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가 효력 발생해 가지고 111조가 나옵니다. 자, 이걸 좀 교재를 보기 전에 먼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에게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표의자라고 하고요. 의사표시를 듣는 사람 우리가 상대방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단계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갑이 지금 땅을 을에게 팔까 말까 고민 중이거든요. 고민하다가 을한테 팔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단계가 있겠죠. 의사가 완성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완성된 의사를 을에게 보냈어요. 발송하는 단계가 있겠죠. 이 발송된 편지 의사가 을에게 도착했습니다. 도착하는 단계가 있겠죠. 도착된 그 내용을 을이 읽어봐서 그것을 그 내용을 알게 됐어요. 인식하는 단계가 있겠죠. 보통 요 네 단계에 걸쳐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전달되게 되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식해야 알아야지만 의사표시 효과가 발생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면 이런 입법주의를 뭐라 그러냐면 요지주의라고 해요. 알 필요까지는 없다. 도착하기만 하면 의사표시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입법주의를 우리가 도달주의라고 하고요. 도착할 필요도 없다. 발송만 하면 바로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입법주의를 뭐라 그러냐면 발신주의라고 하고요. 보낼 필요도 없다. 의사가 완성되기만 하면 바로 효과가 발생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표백주의라고 합니다. 총 4가지 입법주의가 있는데요. 우리 민법은 3가지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4가지 중에 1가지는 우리 민법에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표백주의는 있어요. 표백주의는 언제 취하냐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주의를 취합니다. 왜 그런지 감 잡히시죠? 상대방이 없다면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보낸다는 것이 뭐죠?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어쩔 수 없이 의사가 완성되는 순간 효과가 생긴다는 뭘 취하게 되는 거죠? 표백주의를 채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없을까요? 요지주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요지주의는 표의자에게 너무 지나치게 불리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 보낸 편지 을이 들고 있으면서 요지주의를 취하면 몰라요. 안 봤어요. 그럼 뭐예요? 땡인 거죠. 왜냐하면 요지주의는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아야 그 효과가 발생하는데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뭐 할 수는 없는 거죠? 입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와 발신주의, 표백주의를 취하는데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발신주의가 예외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뭘 취합니까? 표백주의를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기초강의이기 때문에 도달주의와 발신주의 이 2가지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도달주의가 뭐죠? 원칙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뭐가 도달이냐? 그죠? 뭐가? 도달이란 상대방의 집에 영역 내에 진입을 해서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요지할 수 있는 상태, 요지 가능성만 있다면 아직 그 내용을 알지 못했더라도 요지하지 않았더라도 도달된 것이고 도달되면 뭐가요? 효과가 생기는 게 뭐죠? 도달주의인 거죠. 그럼 차이점이 뭔가요? 손에 들고 있으면서 요지주의는 몰라 그러면 뭐죠? 땡이지만 도달주의는 알았는지까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뭐만 있으면 돼요? 요지 가능성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손에 들고 있다면 명백히 뭐가요? 요지 가능성이 있는 것이므로 이미 뭐가요? 효과가 발생한 것이고요. 상대방이 몰라 그래도 뭐죠?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일단은 뭐죠?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발신주의는 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도달주의가 원칙이고 발신주의가 예외일까요? 만약에 발신주의가 원칙이라면 저 같으면 보내기만 하고 도달되는 건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굳이 등기 송달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발신만 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요. 저 같으면 뭐 일본으로, 알래스카로, 캐나다로, 막 아이슬란드 막 이렇게 돌리겠어요. 다시 말하면 발신주의는 상대방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가요? 도달주의가 원칙인 거예요. 그러면 발신주의는 언제 취하느냐? 상대방이 나에게 뭐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예측하고 있다면 그때는 굳이 도달주의를 취하지 않고 뭘 취하는 거죠? 발신주의를 취하는 거죠. 따라서 발신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뭐냐면 답장인 거예요. 자, 을이 갑에게요, 전에 뭔가를 했어요. 그거에 대한 답장이라면 을은 나에게 뭐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예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답장이 뭐가 되냐면 발신주의예요. 답장이 뭐가 있냐면요,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일반적으로 답장이기 때문에 뭐죠? 발신주의를 취합니다. 또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죠? 답장이기 때문에 뭘 취해요? 발신주의를 취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을이 갑에게 먼저 뭘 했어요? 채고를 했다면 그거에 대한 확답은 뭐인 거예요? 답장이니까 뭐예요? 발신주의고요. 을이 갑에게 먼저 뭘 했어요? 청약을 했다면 승낙은 그거에 대한 답장이니까 뭘 취한다고요? 발신주의를 취한다고 크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냥 따로 기억할 것은 사원총의 소집 통지는 도달주의가 아니라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여기서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요 사원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사담 법인의 구성원을 사자고 원자고 따가지고 뭐죠? 사원이라고 합니다. 사단법인이 만약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요, 그 사단법인을 뭐라 그러냐면 회사라고 하고요. 회사의 가장 흔한 예가 뭐죠? 주식회사죠. 그러면 주식회사의 구성원이 뭐예요? 사원이죠. 예, 주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민법책에서 사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직원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사원총회 할 때 노조 집회를 떠올리시면 안 되고 뭘 떠올리셔야 되냐면 주주총회를 떠올려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앞으로 우리가 사원하면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시라고요? 주주가 떠올라야 돼요. 그럼 이게 뭐예요? 주주총회 소집 통지거든요. 그럼 이게 뭐 이해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주주가 10,000명이에요. 그러면 10,000명 모두가 참석해야지만 주주총회, 사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10,000명 모두에게 반드시 뭐를 해줘야 되냐면 소집 통지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소집 통지 안 했다면 그 주주총회, 사원총회는 무효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원총회 소집 통지를 도달주의를 취해가지고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소집 통지한 거다라고 이해한다면 10,000명 모두에게 도달시킨다는 것이 거의 뭐 할 수 있는 거죠? 불가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도달이 아니라 뭐예요? 발신인 거죠. 다시 말하면 10,000명 모두에게 뭐 했으면요? 발신한 거면 사원총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원총회는 적법한 것이고 유효한 거다. 이런 의미에서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뭐가 되는 거죠? 발신주의가 되는 거죠. 이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얘기죠. 자, 교재 잠깐 보시면 발신주의 해가지고 보세요. 1번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 뭐라고요? 발신주의.
2번 격제자 간의 계약의 승낙.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 3번, 4번, 5번 같죠?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예요? 발신주의. 5번 연착의 승낙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도 일종의 답장이긴 한데 우리가 아직 개념은 잘 모르기 때문에 6번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두 가지인 거죠. 사원총회 소집 통지와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과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가 된다고요? 발신주의가 된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자,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제3절에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법률행위의 대리가 나오고 있죠. 일단 대리에 대해서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반드시 맞춰줘야 되겠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분들이 대리를 아주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뭐가 어려운지 잘 모르시지만 한번 봄철 지나가지고 한 초여름쯤 돼가지고 민법에서 어디가 제일 어려우세요? 라고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나는 대리가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민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딥니까? 라고 여쭤보신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부분 의사표시 부분이 저는 제일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민법에서 뭐가 가장 쉽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서슴없이 대리가 제일 쉽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대리는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왜 여러분과 저와 계리현상 분리가 되냐 이거죠. 이유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복잡해서 힘들어 하시나?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등장인물이 기본적으로 2명인데 대리가 되면은 반드시 몇 명이 돼요? 3명 이상이니까 복잡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뭐 저당권이다 뭐 지상권이다 이런 거 공부하시면 이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부분을 공부하시거든요. 복잡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대리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법에 우리가 배우는 대리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이상하다, 말도 안 된다라는 이런 자꾸 그러한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10년 넘게 강의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따라서 대리의 의의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야 대리의 의의가 뭔지 정확하게 캐치하셔야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상하지 않고요. 또 문제 풀 때도 이상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대리의 의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교재를 이제 보기 전에 갑이 본인이에요. 을이 대리인이라고 해보자고 말이죠. 대리인이 만약에 본인 갑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면 이 법률행위 효과가 을 자신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갑 타인에게 그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뭐죠? 대리이거든요. 따라서 가장 쉬운 말은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교재도 뭐 그런 취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타인을 위하여 대신 법률행위를 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라는 말을 가지고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된다. 엉뚱한 오해를 한다는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그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니까 타인을 위하여 대신 법률행위를 해준다는 말은 타인을 위하여 대신 의사를 표시해 준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를 표시하려면 그 전 단계로서 대리는 뭘 하게 되냐면 의사를 결정해 주게 되는 거죠. 따라서 대리인이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서요. 그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뭐죠? 대리라고 합니다. 줄이면 타인을 위하여 대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리인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대리를 공부할 때는 남을 위해서 대신 일해주는 사람이 대리인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대신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대리인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사결정이란 말을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감이 안 잡히나요? 우리 교재 보시면 2번 대리 종류해가지고 임의대리, 법정대리가 있죠. 자, 대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있어요. 임의대리인이란 임의적으로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권이 주어진 사람을 우리가 임의대리인이라고 하고요. 법정대리인이라는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주어진 사람으로서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친권자와 후견인인 거거든요. 그러면 친권자를 생각해 볼까요?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엄마가 살쪄, 먹지 마. 그죠? 엄마, 나 오락해도 돼? 1시간만 하고 숙제해야 돼? 다시 말하면 친권자는 대리인인데 대신 아이스크림 안 먹어줘요. 대신 오락 안 해줘요. 아이스크림은 먹을지 아니면 오락을 할지 안 할지 뭘 해주는 거죠? 의사를 결정해 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요. 단순히 남을 위해서 대신 일해주는 사람은요. 대리인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사자라고 다른 개념이에요. 남을 위해서 대신 뭘 해줘야지만요. 의사를 결정해 줘야지만 뭐가 돼요? 대리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컷 대리인을 공부하고 나서는 집에 가서는 자꾸 이거를 뭐라면 사자로 대신 일해주는 사람으로 연관시켜서 이해하니까 자꾸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대신 의사를 결정해주는 사람이 대리입니다. 자, 그럼 좀 더 볼게요. 자, 교재는 없지만 대리는 법률행위 한해서만 허용이 되겠죠. 왜요? 법률행위 속에만 뭐가 있어요? 의사표시가 있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뭐 할 일이 있는 거죠? 의사를 결정할 일인 거니까요. 따라서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의사표시가 있는 법률행위 한해서만 대리가 허용되는 겁니다. 다만 법률행위 중에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게 있어요. 제외되는 게 있어요.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인한다, 이혼한다 같은 의사는 누구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본인만이 결정할 수 있는 거고요. 남이 대신 결정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대리에서 가족법상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대리의 종류해 가지고 능동대리, 수동대리가 나와요. 자, 일단 개념은 능동적으로 의사표시를 대리인이 하는 대리는 뭐예요? 능동대리고요.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것은 뭐죠? 수동대리예요. 개념은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리의 본질은 능동대리일까요? 수동대리일까요? 능동대리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인데 의사 결정할 일은 의사 표시를 하는 뭐의 경우에만요? 능동 대리에만 존재하는 거죠.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는 것은 대리인이 의사결정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의사결정합니까? 상대방이 의사를 결정한다는 거죠.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능동대리와 수동대리를 병렬적으로 동등한 지위로 이해하시면 또 틀려요, 문제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대리인이란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결과적으로 능동 대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인 거죠. 다만 부수적으로 일종의 부록으로서 상대방의 의사 표시를 뭐 할 수는 있어요? 수령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도지. 뭐가요? 수동 대리와 능동 대리를 동등하게 병렬적으로 이해하시게 되면 또 큰일 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는 설명드릴 게 없죠. 대리행위를 했는데 대리권이 있으면 뭐요? 유권 대리. 대리권이 없으면 뭐가 돼요? 무권 대리가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제절 대리권 해가지고 대리권의 의의와 발생 원인이 나오는데 의의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그죠?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뭐예요? 권한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 자신을 위한 것은요 권리라고 하고요 남을 위한 것은 권한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누굴 위한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것은 뭐라고요? 권리. 남을 위한 것은 뭐라고요? 권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당했을 때 고건총리가 대통령 권리 대행이었어요?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어요? 권한 대행이죠. 만약에 대통령이라는 것이 권리라면 누굴 위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럼 뭐 온 세상에 난리가 나겠죠. 대통령은요 권리가 아니라 뭐죠? 권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 일반 국민을 위해서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은 뭐예요? 권한이고 그래서 고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거죠. 자 대리권을 가지고요 법률행위라면 자신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본인에게 효과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대리권도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니까 법적 성질이 뭐가 되는 거예요? 권한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2번 발생 원인인데 임의 대리의 발생 원인은 수권행위. 법정 대리의 발생 원인은 뭐예요? 법률 규정인데 이 법정 대리의 발생 원인 법률 규정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도 공부하지 않을 거고요. 임의 대리 인해권의 발생 원인인 수권행위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좀 까다로운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볼 겁니다. 일단 우리는 법정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뭐라고요? 법률 규정이고 임의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뭐라고요? 수권행위 정도다. 대리권을 주는 행위 정도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2번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서 1번 대리권의 범위. 일단 법정 대리인이 뭐를 할 수 있는지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법률 규정은 그 범위는 친족상소법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냥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2번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기억해서 수권행위의 해석을 통해서 정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땅 사라고 대리권 줬으면 어떻게 해요? 땅 살 수가 있고요. 그죠? 저당권을 설정하라고 대리권 줬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시장 가가지고 장 좀 봐라고 대리권을 줬으면 시장 가서 뭐 할 수 있는 거죠? 장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권한을 줬는지 수권행위를 통해서 뭐가 되는 거죠? 대리권의 범위가 결정되게 되는 거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니은번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죠. 다시 말하면 네가 내 대리인이
대리권을 주긴 했지만 권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단에 민법 118조가 나와 있죠. 118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18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첫째, 보존 행위를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행위도 할 수 있고 계량 행위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교재에서 이제 뭐죠? 하단에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고 넘겨 보시면 보존 행위가 뭐냐, 이용 계량 행위가 뭐냐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을 개별적으로 뭐 할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되는데 다만 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 행위 속에 임대도 포함된다는 거 하나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는 본인의 부동산을 아파트, 토지, 건물을 임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라 이용행위인 거고요. 부동산을 임대한다 그래서 그 부동산 자체의 성질이 묘하지도 않아요. 변하지도 않는 거죠. 따라서 임대할 수 있다는 거 하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이제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요 사람들은 뭘 못하느냐 생각해 보자고요.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역으로 말하면 처분행위는 못하는 거죠. 그죠?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역으로 말하면 성질이 변하는 이용 행위와 계량 행위를 뭐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요 두 가지는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다는 것까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이제 교재 내용 보시면 양가를 위반해가지고 대리권에 제한해가지고 1번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가 나옵니다. 자, 일단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가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을한테 야, 네가 내 대신 땅 좀 팔아다오. 매도에 대한 수권을 했어요. 권한을 준 거죠. 그래서 을이 이제 뭐가 된 거죠? 대리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을이 갑의 땅을 팔아주려고 가서 봤더니요, 남주기 아까워요. 그래서 을이 지가 직접 샀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 계약이라고 해요. 자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됐을 걸까요? 대리는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이 을에게 매도에 관한 수권을 줬다는 말은 결국 단순히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을 스스로가 매도에 대한 의사를 결정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의사를 결정한 사람이에요. 근데 을이 직접 샀다는 말은 매수에 관한 의사결정도 누가 했다는 거예요? 을이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 계약을 하게 되면 매도에 관한 의사결정도
매수에 관한 의사결정도 누가 혼자 하게 돼요? 을이 혼자 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법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혼자서 매매대금 10원 이래도 할 말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계약이 금지가 되는 거예요. 쌍방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땅 좀 팔아다오 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병도 공교롭게도 을에게 좋은 땅이 있으면 사다오 매수에 관한 뭘 했냐면 수권을 냈어요. 그런데 을이 갑과 병을 대리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쌍방 대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도 매수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을 누가 하게 되는 거죠? 을 혼자 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하게 되면 대리인이 혼자서 모든 의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본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금지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왜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하냐면요. 본인을 보호하려고요. 본인이 보호받기 싫대요. 본인의 승낙이 있다면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금지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또 을이 혼자 의사를 결정하더라도 본인에게 특별히 피해를 줄 위험이 없는 경우 단순한 채무 이행의 경우에도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뭐가 돼요? 허용된다는 것까지 일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공동대리가 나옵니다. 일단 공동대리도 개념이 중요한데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대리인이 여러 명이에요. 수인이에요. 그러면 우리 민법은 각자가 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항상 각자가 대리를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수권행위나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으면 이제는 대리행위를 공동으로 해야 되는 뭐가 되냐면 공동대리가 돼요. 두 가지입니다. 뭘 공동으로 하란 말이냐? 의사 결정을 공동으로 하면 됩니다. 왜요? 대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니까요. 두 번째, 그럼 공동대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친권자가 가장 대표적인 뭐죠? 공동대리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어머니도 친권자고요. 아버지도 친권자예요. 근데 이런 친권자들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뭐가 되는 거죠? 공동대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7살에 학교를 보낼지 8살에 학교를 보낼지 고민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의사결정은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결정을 했다면 학교를 데려갈 때는 엄마 혼자 데려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만 공동으로 하면 돼요?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니까요. 이해되시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옵니까? 대리권에 소멸해가지고 좀 외울 게 나오죠. 일단 127조 해가지고 공통된 소멸 사유가 납니다. 다시 말하면 임의대리, 법정대리인의 공통된 소멸 사유가 나는데 1호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2호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 개시 또는 파산 요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거든요. 주의하실 것은 첫째,
본인에 대한 대리권 소멸 사유는 사망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 본인의 파산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주의하실 점은 성년 후견 개시가 대리권의 소멸 사유입니다. 따라서 한정 후견 개시 그럼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28조 임의 대리 종류가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 이 법률행위가 뭐냐면 수권행위를 말하거든요. 따라서 수권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이란 말이고요. 결국 뭐예요? 임의 대리권이죠.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 종류에 의하여 소멸한다. 뭔 소리냐? 쉽게 말하면 시킨 일하면 임의 대리권은 뭐죠?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자, 본인이요. 네가 내 대신 내 땅에다가 저당권 설정해달라고 대리권을 줬어요. 근데 임의 대리인이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임무를 완수했다면,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됐다면 임의 대리권은 뭐가 되는 거죠? 소멸되는 거죠. 요거는 법정 대리 친권자 후견인에게는 이런 일이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의 대리권은 시킨 일 하면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되고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계속 보시면 법률관계 종료 전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시킨 일 하기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처리한 경우에도 같다라는 말은 대리권을 뺐으면 그때도 뭐가 돼요? 대리권 소멸되겠죠. 아무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시킨 일을 하면 대리권이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